대한민국 통화정책을 책임질 자리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강남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재산이 약 82억 원이었죠.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금융자산 대부분은 외화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 1,530원대 환율이 이제 문제 없다고 했구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이제 통화 정책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일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 뭐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었는데 정작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을 3개나 보유한 이 신 후보자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인사 원칙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부터가 다주택자인데 본인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본인부터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페널티를 받는 방향의 정책 입안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게 인사의 제1원칙이 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는 이해가 된다. 저도 그렇게 수차례 논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 자체를 지금 스스로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평가겠죠. 어쨌거나 부동산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어쨌거나 한국은행의 여러 정책들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주택을 3개나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논리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인사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보유자산의 금융자산의 98%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고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외화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가 되짚어볼 수밖에 없겠죠. 해외에 사시면서 주로 해외에 사시잖아요. 지금 스위스 7위에서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국장으로 계시니까 해외 체류를 주로 하시는데 또 배우자나 장남도 해외에 있고 국적도 다 외국분들이신데 국내에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투자였으면 그러니까 됐다. 보유 오히려. 금융자산이야 다 해외에 있지만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밝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 지금 3주택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채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논현동에 있는 동현아파트, 하나는 광화문에 있는 디펠리스입니다. 동현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예요. 논현동 노른자 땅에 있는 나름 대단지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30억 이상의 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살지 않고 광화문 디펠리스에 산다고 해요. 거기가 오피스텔로 되어는 있지만 그 사실상 굉장히 큰 평수이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 주거 형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가이고 새로 지은 곳인데 거기에서 주로 산다고 이제 몇몇 기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내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갖고 있겠다. 일단 갖고 있고 일단 당장 나의 생활은 광화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다주택이 논란이 되니까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네네.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뭘 매각할 것이냐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집과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네. 말인즉슨 강남 똘똘한 한 채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제 디펠리스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주로 거주를 하면서 해외 생활도 하고 활동을 국내에서 했는데 그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각한다. 미국에 있는 집도 매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구축에 있는 강남 아파트로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뭐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있겠죠. 그럼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하고 나서 본인이 또 새로 전세를 얻는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제 국내 어떤 고위공직자가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을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8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자산가인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끝까지 보유할 것인가? 전세를 새롭게 얻는다면 어디에 얻을 것인가?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국민들이 그 신현성 후보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부동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헐 디펠리스 이렇게 또 채팅을 주셨습니다. 좋은 곳인가 봐요. 뭐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리고 마귀 그 자체다, 악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렇죠. 말이죠.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은 처분 의사를 좀 밝히긴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욱 문제가 되는 거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외화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다주택을 가지든 뭐 좋은 집을 가지든 외화에 투자를 하든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시장 자유 경제에서 각자 자본을 각자의 니즈에 맞게 소화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주택인데 왜 집을 안 파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재명 그렇죠. 정권이 스스로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막윈이 뭐니 막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부동산 말고 외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인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기준에 따라서 지분 처분하지만 달러를 팔라고 한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같은 논리라면 외화도 다 매각을 해야죠. 왜냐면은 다주택자가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정책 결정을 하겠냐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율 낮추면 이득 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제 그런 정책 이반자들의 자산 보유 상황을 매수 매도 사인으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한국은행 총재도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환율 오르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책 이반자들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외화도 처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 입장에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만 최소한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발적으로 자진납세할 마음은 없다. 결과적으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보유재산 82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5억 원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총재로 이 상태로 그냥 취임하게 된다면 굉장한 시세 차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분을 신현석 총재를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국제결제은행 국장. 이 자리가 연봉이 한 10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연봉이나 이 샐러리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아마 왔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뭐 해외 자산이 있고 없고가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서학개미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서학개미를 막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랬고 한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도 뭐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해외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재명 정부의 논리라면은 환율을 올리는 당사자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끔 이 정부가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은 격가지 문제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지는 그냥 격가지의 문제예요.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환율에 대해서 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있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율 1,500원 넘어도 아직 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날 환율이 굉장히 출렁였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굉장히 막 매도하고 많이 나가서 굉장히 출렁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 사인, 그것이 국내 국외에 주는 사인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원 환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굉장히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이런 시그널이 과연 온당하느냐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저는 사실 뭐 외화 자산이 얼마 없는데 외국으로 나갈 때 이제 환율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이 지금 아프더라고요. 네. 그 유가도 오르고 항공비도 오르고 지금 뭐 출국세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지금 해외 나가서는 환전하려 그러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해외 유학을 하고 있거나 뭐 연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그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뭐 외화를 가지고 마치 해외에 퍼다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악마화를 하면서 서학개미들까지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해외 그 주식 권유도 못하게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정작 해외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 총재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모순적으로 비춰지고요.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1,400원대 가면 7% 가난해진다면서요. 2018년에 우리 환율이 1,1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2026년에 1,500원대가 됐으니까 산술적으로 재산이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도 자산이 오히려 증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좋은 자리로의 영전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께 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자산을 인사 기준으로 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껏 국민들을 상대로 해왔던 환율 상승의 원인 주범이 서학개미라고 하는 식의 악마화까지 해왔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도 표리부동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할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현송 총재가 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 사실은 매파 아니다. 네. 매파 비둘기파 그분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시장의 요구가 많은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일축을 했거든요. 금리 안 높이면 환율 계속 올라갈 거 뻔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과거 매파라고 하는 평가까지 뒤집어가면서 금리 안 올리고 그 반사이익을 해외 자산을 금융자산을 98%나 가지고 있는 본인이 얻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처신을 바로 해야 될 문제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창경 총재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기를 했지만 굉장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굉장히 보조를 맞추는 듯한,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돈 풀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롭게 오신 이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과연 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게 통화 정책을 정말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요즘 그 우려가 해소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추경의 규모와 편성 내용에 비춰볼 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이
자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풍부해서 그래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려 26조 원이나 되는 돈을 시중에 풀겠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경이라는 그 취지, 민주당이 언급하는 전쟁 추경이라는 그 취지에 걸맞지 않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풀렸을 때,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이 상황, 환율이 널뛰는 상황, 고유가, 고물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26조 원이 풀렸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진단을 내버리면 만약에 취임한 이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부 섹터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말한 대로 유연하게 적이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회를 넘기 위해서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면서 아예 단서 조항도 없이 얘기하는 게 맞는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뒤에 단서 조항은 달 수가 있어요. 이러저러 해서 양비론으로도 갈 수가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정부와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후보자 배우자가 미국인이고요. 또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병역 의무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통화 가치를 지켜야 할 이 자리에 사실상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외국인에 가까운 인물이 이렇게 총재 후보자로 오른 거 이거 적절한가 논란이 있거든요. 이건 도덕성의 기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능력치가 출중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 개인적인 인사 신념은 그렇습니다. 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왜 독립성을 보장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무리한 재정 정책을 쓸 때 한국은행이라도 조금 더 이걸 완화하는 통화 정책을 펼쳐서 경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앙은행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에게 개입을 하려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했다가 외려 자충수에 걸리는 상황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권한은 막강하고 그만큼 독립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인사청문회 TF 등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자면요.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짚어주셨지만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권의 니즈에 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라는 것 말고 정말 당장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펼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누가 봐도 무리한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예결 TF에서도 전부 다 이번 추경 무리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회 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 물가에 미친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권에 거수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신현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전문성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정권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위한 정책을 할 거라면 이 사람의 자질도 의심이 되는데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 재산 전부 다 외국에 있고 부인도 미국인이고 아들도 영국 국적이고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 울타리밖에 벗어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점수를 줘야 하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도덕성 논쟁까지 더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안타까운 인사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제경제보좌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나름의 역할과 쓰임이 있었죠. 여러 가지 IMF를 예측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경제보좌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어떤 조언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국제적인 감각,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여러 대한민국이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이런 분을 썼어야 하는가라는 조금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물론 이 정부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이 주요한 자리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선이 굉장히 낮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국은행 총재라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자리에 꼭 이분이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뭐 이분 말고도 굉장히 여러 도덕적으로 좀 완결성을 갖춘 분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고 도덕성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굳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국적의 문제 병역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 후보자가 또 다른 예전 총재들과 달리 원화보다 이제 이렇게 외화에 압도적으로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후보자 스스로가 대한민국 경제나 아니면 원화 가치를 좀 스스로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분이 진짜 경제 전문가는 맞나 봐요.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의중을 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 거라 그러면 지금 그 예상이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실시간 가난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신현송 총재는 지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굉장한 좋은 선택을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사실 이 사람이 집행하는 정책의 신뢰성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배척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 국가 사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과 연동되어 있어야 사실 더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금융자산 98%가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환율이 1,500원대에서 2018년 수준으로 정상화가 되면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부유해지지만 신현성 총재는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신현성 총재 본인부터가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태에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으로도 읽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것이고 원화 가치가 앞으로 격상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외화를 보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냥 흔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면 과연 그런 정책이 국가 사회를 이롭게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최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외화 자산 다 팔고 갑자기 또 국내 ETF 들어간다고 대통령처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그런 정치적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정말 중립성 있게 독립성 있게 한국은행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그런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화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 발언도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신현숙 총재가 굉장히 격가지고 어떤 자신 정도의 사람의 와서 하는 총재를 하면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국민 정서도 고려를 해서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밝히는 자리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